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4년도 우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우리 원가 관리액에 대해서 이제 총평 및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에 이제 출제된 그 원가 관리액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약간의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시험 문제의 특성은 작년에 제가 강평했을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원가 시험 문제는 어, 이전에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그런 유형들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전에 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다뤘던 그런 주제들 문제로 해가지고 또 이제 물음을 여러 개를 둬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 싸움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한번 읽고 머리에 다 스케치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프레임이 딱 잡히는 이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걸 제가 항상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는 공통 자료를 가지고 객관식 문제 10문제 정도 우리가 풀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은 객관식 문제 25문제 푸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물음수를 따져보면. 그리고 이제 원가액이 우리 세무사 2차 원가액에서는 이제 재무회계하고 같이 보니까 난이도 있는 객관식 문제 10문제 정도 푸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뭐 작년 시험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원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지만, 대신 이제 이 원가 시험은 재무회계하고 같이 보게 되니까 재무회계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 원가의 난이도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시험의 난이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액에 대한 시간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뭐 유예생 또는 뭐 동차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 되어 있으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이 가능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재무회계 시험이 작년보다는 까다로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 시간 비중이 좀 더 넘어가면서 내 원가에 대한 시간 비중이 줄니까 원가에 대한 그 난이도는 훨씬 더 체감적인 난이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하고 비슷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작년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못 풀었을 거예요. 문제 3번을 뭐 정확하게 다 풀거나,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일부와 문제 4번의 일부를 풀거나, 그죠? 보통 이제 그래도 물음이 여러 가지 나올 때 처음 나오는 물음 부분들은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물음은 제끼고 그 다음에 쉬운 물음 위주로 푼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나 아니면 두 문제를 풀면서 같이 이제 반반씩 해서 이제 3번과 4번을 통해서 총 40점인데 20점을 획득을 했으면 충분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많이 이제 실망들 했을지도 모르는데 3번, 4번 풀면서 20점 이상 획득했으면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정말 특출나는 그런 수험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3, 4번을 통해서 20점 이상 획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진입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그쵸? 쉬운 문제, 요 물음 중에서도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쉬운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쉬운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부터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 문제고, 우리 유예 모의고사 때, 이 개별원가 계산 또는 뭐 제가 출제를 했었고, 교재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유예 모의고사 때도 제가 이제 GS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했었고, 또 마지막에 미사용자한 원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물론 이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은 아니었지만
나온 적이 있고, 또한 이 문제에 2009년도 시험에 출제됐던 회계사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인데 물론 물음은 달라요. 그리고 2009년도에 회계사 시험 문제 때는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 문제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논란의 여지, 그 당시에 그 논란의 여지가 됐던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이제 단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별원가 계산 문제에서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이 있는 문제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리가 제조부문에 배부를 할 때, 자, 우리가 배부율, 단일 배부율, 또는 이중 배부율, 또는 우리가 실제 배부율, 또는 예정 배부율,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본 문제인데, 자,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다 읽어봤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제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부터 보면서 이제 다시 자료를 파악하면서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자, 물음 1번입니다. 자, 물음 1번은 실제 배부율과 단일 배부율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개별원가 계산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 발생한 금액을 실제 조업도로 나눈 실제 배부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는 단일 배부율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에서는 저 단일 배부율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단일 배부율을 사용하는 거다. 물론 이제 단일 배부율 보조 부문에서 이제 단일 배부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 부문에서 단일 배부율을 가지고 우리가 제조 부문인 P1과 P2에 우리가 이제 배부할 때 각 보조 부문이 P1과 P2에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 보조 부문은 수선 부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직접 단계 상호배분법은 나올 수가 없고, 우리가 보조 부문 하나 있는 경우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단일과 이중 배분율 두 개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음 1번에서는 이제 단일 배분율법을 통해서 각 제품별로 배부해가지고 제품원가 계산한 것까지 물어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재무회계 계산 측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이러한 배부 방식의 배부한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조 부문의 용역을 이제 외부에서 구입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 각 제조 부문의 P1의 부문장과 회사 전체에 이제 각각에 대한 그 부담하는 원가가 각각 얼마인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걸 각각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은 이제 문제를 많이 좀 이렇게 접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부문하고 이제 회사 전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에 대한 이제 준최적화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증가의 경우는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원가의 감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원가 증가의 경우는 플러스일 건데, 자, 어느 한쪽은 이제 감소하는 경우고 어느 한쪽은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아마 나오게 될 거다,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단일 배분율법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배부율,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예정 배부율과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해서 배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 1번, 이제 요게 이제 요 문제의 또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가 2009년도 회계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 그때는 이제 그 서비스업으로 뭐 전산 부문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 문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단서가 주어져 있어요. 보조 부분의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분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한다는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단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정 배부를 구해가지고 각각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눠서 이제 P1과 P2에 배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했으니까 이제 의사결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비관련 원가인 고정비는 제외한, 그러면 이제 변동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 특별주문에 따른 요 의사결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음 1번에서는 일단은 이제 배부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제 배부율이면서 단일 배부율을 우리가 구해보자. 제조간접비 배부율. 이게 실제 배부율이면서 단일 배부율을 구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근데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원가 예산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 자료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자, 요 문제상에서
단서가 있죠. 여기서. 이 단서를 잘 봐야 돼요. 보조 부문의 고정원가와 수선시간당 변동원가는 지금 문제 자료에서는 예산만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배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와 예산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문제 위에 있는 자료 가지고 이제 실제 자료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예산 자료로 나와 있지만 이제 물음에서 실제하고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 실제 자료로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되냐면 27만 6천 원. 자, 원기호는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 8원이 되는 거고, 예. 여기다가 이제 실제 발생한 수선 시간을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실제 발생한 요 수선 시간,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실제 발생한 수선 시간이 몇 시간이다 안 주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파악해야 돼요. 자, 지금 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선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품 X는 한 달에 맞는데 노무 시간이 2시간이고 제품 Y는 1시간이에요. 요 노무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데 X에는 노무 시간 1시간당 직접 노무 시간당 1시간당 수선 시간 1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Y에는 집중 노무 시간 1시간당 수선 시간이 1.5시간이 소요가 된다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러면 제품 X하고 제품 Y가 실제 몇 단위를 만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몇 단위 만드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하고 거기에 비례하게 수선시간을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P1과 P2에 대한 실제 조업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수선시간 우리가 이제 이게 예산이면서 이제 예산 자료면서 동시에 실제 자료하고 이제 일치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실제 조업도가 8,000개, 2만 개. 자, 그러면 8,000개. 자, 얘는 한 단위 만드는데 2시간 걸린다고 그랬고, 예, 거기에 비례하게 수선시간 1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노동시간, 요거는 수선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P1에서 생산되는 X와 관련해서는 16,000시간이 수선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2는 2만 개. 여기에 노동시간 1시간, 근데 요 1시간에 비례하는 수선시간은 1.5시간.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3만 시간 수선시간. 그래서 실제 발생한 수선시간은 46,000시간. 요 수선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보조 부문의 변동비는 수선시간당 8원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46,000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이제 보조 부문에서의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고정비, 변동비 총액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고정비고, 요거는 변동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업도인 요 노동시간 46,000시간으로 나누면 배부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계산해 보면 27만 6천원 나누기 4만 6천에 8원 더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단일 배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단일 배분율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풀려면 이렇게 단일 배분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배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 요구사항에서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보조부문이 보조부문 수선부문이 이제 P1한테 배부하는 금액. 그럼 단일 배분율은 14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배부율이 되는 거고, 실제 조업도 곱해주는 거죠. 실제 조업도 요거죠. 이게 P1이고 요거는 이제 P2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 조업도 곱해주면 돼요. 16,000시간. 예,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2만 4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같은 방법을 하면 돼요. 단일 배분율 14원에 자, 요번에는 3만 시간. 자, 그래서 수선 부분이 P2에 배부되는 금액은 42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번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제조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각 제품별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제품 X.
자, 일단 문제 자료에서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위당 직접 재료비 자, 300원. 단위당 직접 노후비 400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배분율로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단위당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제조 부문에서의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40원이 되고, 자,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제조 부문에서의 변동 제조간접 원가 단위당 지금 얼마가 되냐면 4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단위를 생산했냐면 8,000단위를 생산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제조 부문에서의 변동 제조간접비, 제조 부문에서의 고정 제조간접비 52만원.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요 금액이 지금 여기도 언급되고 있듯이 이는 수선 부문 원가가 배부되기 전의 원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배분 전 원가가 되고, 단일 배분율법에서 배분받는 원가는 아까 그 1번에서 구했죠. 자, 1번에서 얼마였냐면 22만 4천원이었나요? 예. 22만 4천원. 그럼 요게 이제 제조 부문 P1에서 집계된 제조간접비 총액이 되는 거예요. 수선 부문에서 배부받은 원가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이제 제조 부문에서의 제품액에서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면 133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액에서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300에 400에 133원이니까 833원이 되는 거죠. 제품 Y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제품 Y. 자, 그러면 이제 100원에 200원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단위당 우리가 제조간접비 구하는 건데, 일단 P2 부문에서 집계되는 제조간접비 총액을 보게 되면 일단은 보조부문한테 배분받기 전에 변동 제조간접비는 52원에, 이거는 이제 생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니까 지금 2만 개 생산했죠. 예. 고정 제조간접비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해요. 예. 기간별로 98만 원. 그 다음에 이건 보조부문 배분 받기 전에 원가고 배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에서 구했죠. 42만 원 배분 받았었나요? 예, 42만 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제조부문 P2에 집계된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고,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P2에서의 생산한 제품 Y의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Y의 생산량이 2만 개. 이렇게 하면 단위당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122원이 나옵니다. 122원. 자, 이렇게 해서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 우리가 이제 이중배분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분을 실제 요거는 그렇죠, 실제죠. 네. 실제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 제품별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22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당 원가 1, 2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래서 이제 뭐 의사결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뭐 문제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요. 지금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제조부문 P1의 부문장은 외부 수선 용역업체로부터 수선 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시간당 12원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12원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 수선 부문에서 수선 용역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그 수선 용역에 대한 원가를 떠안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구입한 원가를 떠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부문 P1의 부문장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그럼 수락했을 때 이제 떠안는 원가가 있을 거고,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분받은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부문 P1이 부담하는 원가와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가 이제 이거 뭐 계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구입하지 않았을 때, 즉 배분받았을 때 내가 떠안는 원가는 얼마냐면 그 이미 우리가 구했어요. 그게 첫 번째 1번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었죠. 그때 얼마를 배분받았냐면 22만
4,000원을 우리가 배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부담하는 원가를 이제 구입해서 이제 부담하는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하는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내가 16,000시간을 이걸 얼마 주고 구입해 오는 거야? 12원 주고 구입해 오게 되는 거죠.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6,000 곱하기 12원 하니까 부담하는 원가는 이제 192,000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24,000원의 원가를 부담하게 됐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구입하게 되면 192,000원 원가를 부담하게 되니까 자, 원가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 손익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가의 증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원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외부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P1에서의 부담하는 원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외부 구입했을 때 P1이 부담하는 원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가가 어떻게 돼?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감소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이 차이가 되는 거죠. 192,000원, 224,000원 차이니까 32,000원만큼 P1에서는 이렇게 원가가 감소하는 거야. P1에서는 이제 요걸 놓고 봤을 때는 원가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부담하는 이 비용이 줄게 되는 거니까 그죠? P1에서의 그 부문별 그 제조 부문인 P1에서의 그 이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원가 감소 부분만큼. P1의 부문장은 이걸 수락을 할 거예요. 네. 원가가 감소하니까 수락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부문장이 이 제한을 수락할 경우 제조부문 P1이 부담하는 원가 수락한다고 했으니까 원가가 감소가 되는 거고 대신 이제 회사는 예상컨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가 증가하는 케이스로 나와요. 준체적화 현상이 나오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회사는 원가가 얼마 증가하냐? 지금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지금 12원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회사가 생산했을 때는 얼마였는데 8원이었는데. 근데 이걸 외부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회사의 고정비가 감소하는 건 아니죠. 고정비는 그대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고정비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단지 변동비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오히려 변동비가 증가하죠. 얼마? 8원에서 12원을 증가하는 거죠. 자, 몇 단위에 대해서? 16,000단위에 대해서. 자, 그러면 16,000단위 곱하기 12원 마이너스 8원. 변동비의 증가분. 그러니까 16,000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64,000원만큼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이건 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돼요. 원가의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수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외부. 그렇죠. 그래서 회사 전체 입장에서 의사결정은 당연히 이게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가 개입이 됐으니까 고정비가 이제 지금 여기에 부담하는 거하고 발생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부받는 개념하고 여기서는 고정비 배부. 그러니까 이 수락의 의사결정에 지금 고정비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려면 관련 원가만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문별로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수락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걸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관련 원가인 변동비만 고려해야 된다. 고정비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외부 구입 하지 않나 고정비 발생액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고 변동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음 1번은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번이 좀 더 어려운 거죠. 자, 물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물음 2번에서는 이제 예정배부율과 이중배부율을 사용하여 보조분의 원가를 배부한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선 부문에서의 예정배부율을 사용하는 건데 변동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주어져 있어요. 그 산식에서 그렇죠. 여기 원가 산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8원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8원으로 하면 되고 수선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율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개별원가 계산은 배부율 계산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배부율 계산 시에 이중배분율이니까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하는 거고, 항상 말썽을 부리는 거는 고정이에요. 고정비가 항상 주요 이제 내용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건 276,000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예정 배분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업도를 뭘로 사용할 거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업도를 사용하는 건데 배분 계산 시 그 조업도를 사용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게 이제 몇 번 문제 풀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1번 문제, 그쵸? 1번 문제 요거 풀 때 배분을 우리가 뭘로 사용할 거냐 같다는 거야. 제조 부분의 예정 조업도는 최대 조업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최대 조업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P1은 10,000개. 자, 그러면 이제 최대 조업도로 보게 되면 이건 제조 부분에서의 최대 조업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P1은 10,000개 곱하기 노동시간 2시간, 수선시간 1시간 비례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2만 개 곱하기 노동시간 1시간 1.5시간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만 개가 아니죠. 2만 몇 개요? 2만 5천 개. 2만 5천 곱하기 1.5 하니까 3만 7,500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예산 조업도가 되는 거예요. 예산 조업도. 예산 조업도인데 이게 이제 몇 시간이 되는 거냐면 5만 7,500시간. 그래서 요거 예정 배분 계산 시 5만 7,500시간으로 나눠서 예정 배분을 계산할지. 그런데 지금 문제 보니까 여기 최대 수선 시간이 나왔어요. 수선 부분이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이 6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로 나누는 게 배분 계산인 게 맞는지 또는 6만 시간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 이제 요게 이제 어느 게 맞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냐라기보다는 어느 걸 사용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예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때는 상황이 되게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얘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 상황인지 아니면 또 얘를 사용하는 게 타당한 상황인지 또 이론적으로 뭐 얘기할 때는 또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론적인 타당성을 떠나가지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어떤 조업들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단서를 주어져야지만 그 문제가 올바른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될 때는 그러한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재마다 그렇죠? 뭐 요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요걸로 한 교도 있고 요걸로 한 교도 있는데 그때는 뭐 어느 걸로 해도 다 맞다라고 어느 게 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물론 누가 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요번에는 안 그래요. 요번에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면 요번에는 물음에서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요 단서가 주어졌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요 단서의 해석이 이제 이 조업도 중에서 뭘 사용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회사 세무는 보조부문의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보조 부문에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킨다, 부담시키지 않는다. 부담시키지 않는다. 답합니다.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한다. 요 단서로 인해 가지고 요 단서로 인해서 지금 고정재정환자비 배분 계산 시에는 6만 시간으로 해야 된다. 답합니다. 그러니까 요 단서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게 타당하다. 답합니다.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라고 낸 거예요.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6만 시간으로 나누면 자, 배부율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만 6천 원 나누기 6만 하니까 4.6원이 되는 거다. 답합니다. 4.6원.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단서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서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왜 이 단서에 따르면 왜 6만 시간이 맞는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미사용 원가라는 거는 이제 고정원가에서 발생하는 거고,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미 확보된 자원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보된 자원의 원가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된 자원에서 조업도 사용에 따라서 배분되는 원가가 있고, 사용되지 않은 원가는 우리가 미사용 원가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미사용 원가를 별도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숫자만 다를 뿐인데, 자, 수선 시간이, 자, 수선 시간이 10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수선 시간을 10시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시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조 부문에 우리가 배부를 하는 거죠. P1과 P2에 우리가 이제 배부하는 거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P1과 P2에서 여기 10시간을 확보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2시간하고 3시간만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최대 조업도가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수선 부문은 필요한 최대 조업도 그 이상으로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숫자만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시간 확보에 예상되는 금액이 100원인데, 자, P1과 P2에 우리가 배부를 할 때, P1과 P2의 최대 조업도를 우리가 배부한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5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배부율이 얼마가 돼요? 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1한테는 얼마가 배부가 되냐면 40이 배부가 되고, P2한테는 얼마가 되냐면 60이 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원이라는 거는 10시간에 대한 건데, 실제 사용은 2시간, 3시간만 사용을 했는데, 원가는 P1과 P2가 다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몇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2시간과 3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하지 않은 5시간도 지금 다 누가 떠안게 되는 거야? P1과 P2가 다 떠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미사용원가 제조부문에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5시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몇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죠. 10시간으로. 그러면 10원이 되는 거고, 그러면 P1과 P2에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 되냐면 20원과 그 다음에 3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5시간에 대해서는 얼마? 10원이니까 50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50원이 여기에 배부가 돼요? 배부가 되지 않아요? 배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품 원가 계산 측면에서 만약에 미사용 원가 이게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어차피 다 이게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보조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제조분에 보내고, 제조 간접에서 어차피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해서 제품에 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떠안은 원가 중에서 이 고정비 중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원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사용 원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품 원가 발생했으니까 어차피 제품 원가에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배부를 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10시간 가지고 배부를 결정해가지고 제품 원가 배부하는 거는 20원, 30원 배부하고, 이 미사용 자원 원가는 배부시키지 않고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10시간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이 수선 시간을 위해서 내가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데, 노동자 한 명이 만약에 한 명이 1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최대 조업들 기준했을 때는 5명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1시간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이 1시간만 일한다고 했을 때 10명을 고용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건 5명인데, 나머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5명은 유유 생산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5명은 언제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고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전략적 원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사용 원가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배부하는 게 타당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요 최대 예상되는 요 최대 조업도, 여기서는 이제 예상 조업도를 최대 조업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고정비는 요 예상 조업도에 근거해서 배부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미사용 자원가 구분해서 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조업도라는 건, 예정 조업도라는 거는 뭐 어떤 조업도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조업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공부 측면에서 조업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수요 측면에서 조업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뭐 실제적 최대 조업도, 이론적 최대 조업도, 뭐 예산 조업도, 그쵸? 예. 기대 조업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는 뭐 정상 조업도. 그런 조업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배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조업도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단서에 의해서 이 단서에 따른 상황에 맞는 조업도는 6만 시간이 타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용된 거는 우리가 이제 제조 부분에 사용된 거는 배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배부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로 인해 가지고 이 단서에 따른 우리가 배부를 결정할 때 조업도는 6만 시간이 타당하다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단서가 없고, 문제에서 이 단서가 없고, 그 다음에 제조분에 배부되지 않는 보존 미사용원가 이거 없고, 그냥 단순하게 P1과 P2가 배부받을 원가를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57,500으로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6만으로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다.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명한 단서가 있고 또한 제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 보조 부분의 미사용효과를 따로 구하라고 한 이 문제의 취지로 봤을 때는 당연히 6만 시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 저한테도 카톡으로 왔는데 뭐가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6만 시간이 맞다 그렇다는 겁니다. 6만 시간이 맞은 거예요. 타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단서에 의해서 6만 시간이 맞다 그걸 나타난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P1이 배부받을 원가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뭐 변동제조간접비는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각각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원 요거는 이제 실제 조업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조업도에 따른 이제 수선 시간은 8,000개에 대해서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정비 배부액은 4.6원. 이제 여기에 실제 조업도가 만 단위, 실제 조업도가 아니죠. 최대 조업도죠. 밑에다 써볼까요, 다시. P1 같은 경우에 8원, 얘는 실제 조업도, 지금 실제 조업도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8,000개 만 개죠? 8,000개 곱하기 2시간. 고정제조간접비는 4.6원 곱하기 만 개, 요놈이죠, 요놈. 곱하기 2시간. 요게 이제 1시간. 정확히 표시한다면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8원, 그리고 이제 여기는 2만 개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4.6원 곱하기 이제 고정비니까 요거는 이제 최대 조업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만 5,000개 곱하기 1시간 곱하기 1.5시간 해서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해 가지고, 변동비는 실제 조업도를 기초로, 그 다음에 고정비는 최대 조업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배부한다 하다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2만원, 그 다음에 41만 2,5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물어보는 미사용원가, 제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 미사용원가. 지금 보조 부분, 수선 부분에서 충분한 6만 시간이라는 자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제 제조 부분에 우리가 이제 배부하는 거는 지금 몇 시간이 되는 거냐면 요거 최대 조업도, 예정 조업도인 57,500이다 한 겁니다. 57,500시간. 그럼 요게 이제 제조분에 배부되지 않는, 그렇죠? 제조분에 배부되는 금액은, 그렇죠? 제조
부문에서의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조업도 가지고 우리가 배부하니까 최대 조업도 수준의 조업도만큼 우리가 배부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수선 부문은 그거 이상의 이제 확보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생산 능력, 그렇죠? 여유 조업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몇 시간이 되는 거냐면 1,500시간이죠. 예. 1,500시간이고 배부율은 4.6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 곱하기 4.6. 1,500 곱하기 6만 곱하기 57,500. 6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7,500. 1,500이 아니죠. 2,500이구나. 곱하기 4.6이니까 11,500원이 되는 거다.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2만원. 2번은 41만 2,500원. 그 다음 미사용 자원원가. 제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 미사용 자원원가. 그쵸? 수선 부문에서 확보된 6만 시간 중에서 배부되지 않는 거는 2,500시간. 그래서 배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부율을 뭘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만 시간에다가 우리가 시간당 배부율을 구하는 거니까 시간당 원가를 6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시간당 4.6원씩 6만 시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배부된 건 57,500원이니까 배부되지 않은 2,500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의 27만 6천원은 이거는 수선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고용한 이제 뭐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선 시간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수선 시간이 예를 들어서 2,000시간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에 대해서 뭐 부담하는 원가가 그럼 한번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2,000시간이다. 자, 그러면 6만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나누기 2,000 하게 되면 결국은 30명을 이미 고용을 했다는 거고, 이 30명 고용을 통해 가지고 수선 시간이 6만 시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명당 그렇죠? 지급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만 6천원 나누기 30 하게 되면 9,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9,200원. 그러니까 수선 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30명을 고용하면서 27만 6천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6만 시간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확보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한 명이 2,000시간을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 한 명에 대해서 원가는 9,2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유조업도가 2,500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명을 뭐예요? 해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고. 그래도 우리가 제조부문에서 필요한 조업도만큼, 그렇죠? 우리가 수선 시간이 수선 용역이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명을 해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명을 해고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두 명을 해고하게 되면 4,000시간이 날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요 제조부문에서 필요한 조업도만큼, 그렇죠? 우리가 수선 용역이 충분한 걸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한 명만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게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 자원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지를 판단할 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자료가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사용 자원 원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제조부문에 배부되지 않는 보조원의 미사용 원가 또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런 언급에 의하면 배부율 계산 시에는 6만 시간이 타당하다는 걸, 6만 시간이 타당한 게 아니라 6만 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때도 좀 비슷한 문제 제가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 그 교재 이제 듣는 수험생 중에서 그 회계사 공군연도 기출 문제 가지고 그때 제 풀이 방식은 그때는 미사용 자원 원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 예산 그 시간 가지고 제가 이제 풀이를 했죠. 미사용 자원 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험생이 또 다른 교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교재는 이렇게 이제
공급 부분에서의 최대 시간으로 했는데 왜 선생님께서는 수요 부분에서의 그 최대 시간으로 배분을 결정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정 배분을 계산할 때 그 예정 조업도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 조업도를 무조건 공급 시간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급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조업도를 선택할 수 있는 조업도 수준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그 논란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그걸 뭐 고려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바로 지금 제조 부분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급 수준에서의 조업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수준의 최대 우리 공급 가능 시간이 이건 6만 시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로 주어진 상황에 봐서는 이게 6만 시간이 타당한 거고 그 당시에 그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는 애매모호했어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사용 원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해설이 이제 어떤 거는 수요 측면에서 예정 조업도로 또 어떤 거는 공급 측면에서 예정 조업도로 해서 이제 나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 이 단서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6만 시간을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뭐 학원에 이제 기록도 남아 있지만 그 답변 기록에 예. 요거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요 배분 계산 시에 선택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그게 공급 측면일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전략적 원가 관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요 측면의 조업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측면의 조업도가 타당하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미사용 자원 원가에 대한 계산의 언급이 있으면 공급 측면의 조업도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또 애매모호하게 출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대부분 뭐 다수설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다수설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때는 그냥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거죠. 과반수죠. 과반수. 그러면 이제 다수에 해당되는 공급 수준에서의 조업도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달아줬어요. 근데 이제 딱 문제가 나와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6만 시간으로 우리가 배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문을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무는 현재 제품 Y를 1,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거래처부터 Y 6,000개를 납품해달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죠. 특별 주문 수락 여부에 따른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특별 주문 수락 시에 공원이익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네. 자, 특별 주문 판매 가격이 1,9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특별 주문 수락 시 요 Y의 변동비가 되는 겁니다. 이중배분율법을 하니까 변동비가 다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 100원에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2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 제조간접비 보조금부터 배분 받기 전에는 얼마? 52원. 배분 받으면 변동 제조간접비 얼마 되는 거야? 8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게 요 8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수선시간당 8원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보조금으로부터 배분받는 변동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수선시간당 8원이 되는 거예요. 단위당 8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계산한 거는 다 단위당 8원이에요. 단위당. 그렇죠? 몇 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2만 개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만 개 생산에 노동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나? 몇 시간 했어요? 지금 Y죠, Y. 1시간. 1시간, 수선시간은 1.5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선시간 3만 시간이고, 그 다음에 몇 단위? 2만 단위다. 다음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그냥 8원으로 하면 안 돼요. 이 8원은 수선시간당 8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364원이 나오게 된다. 다음 겁니다. 364원. 자, 따라서 공원이익은 특별주문 수락시 공원이익은 1,536원이 되는 거다. 다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주문 수락과 관련한 최소 판매가격을 계산하시오. 그럼 일단은 단위당 변동비 얼마 발생해요? 364원.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려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있는지 고려해야 되겠죠. 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6,000개거든요. 예, 6,000개인데 지금 여유조업도가 몇 단위가 되는 거냐면
최대 조업도가 25,000단위고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가 2만 단위이기 때문에 여유 조업도는 5,000단위. 근데 6,000개를 우리가 특별주문 수락하기 위해서는 6,000개 비했을 때 몇 단위가 부족하게 되는 거야? 1,000단위가 부족하게 되는 거야. 그럼 기존 Y 판매분에 대한 1,000단위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1,000단위 포기에 따른 공원이익 감소분은 364원이고 이걸 특별주문 수량당 한 단위당 원가에 단위당 기회비용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특별주문 수량인 6,000개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64가 아니죠. 1,536원이죠. 포기에 따른 공원이익 감소분이니까 1,536원. 자,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겠죠. 1000 곱하기 1536 나누기 6000 플러스 364니까 최소 특별주문 가격은 얼마? 620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여러 번 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로만 잘 구분하면 되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수선시간당 8원 가지고 단위당으로 올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마 물음 2의 양가로 1번 물음 2의 양가로 1번 요 계산이 이제 수선 부분에 대한 고정재정관제비 배분 계산 시에 조업도를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답이 달라질 수가 있었다 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4번 우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뭐 이거 뭐 세무사 시험에서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관련 원가 의사결정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대체 가격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골고루 다 물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CBP 분석 내용도 물어보게 되고 관련 원가 의사결정도 물어보고 대체 가격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뭐 세무사 시험의 단골 유형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뭐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각 제품별 뭐예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이제 단위당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만약에 제약자원 있으면 제약자원당 공원이익까지 구해놔라 그렇다 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각 제품별 부품 A, B, C별로 제약자원당 공원이익까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야. P, V, 단위당 공원이익. 그 다음에 문제 제약자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직접 논문 시간 연간 최대 1800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제약자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약자원당 공원이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법인세,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뭐 20% 있었는데 뭐 그건 20%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전에는 법인세율 없으면 세전 영업이익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이제 법인세율 있으면 세후 영업이익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뭐 현금으로까지 물어보는 거고 근데 현금으로 물어봤자 뭐 간단합니다. 뭐 차이 나는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밖에 없으니까 결국 발생기준 손익과 현금기준 손익에서 차이는 감가상각비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뭐란 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400, 800, 400이 되고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 지금 다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자, 160 지금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70, 그 다음에 70 다 더해주면 300이 되겠네요. 변동 판관비는 지금 없습니다.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없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품 B 같은 경우에는 380 플러스 98 플러스 98 하니까 576. 자, 부품 C 같은 경우 196 플러스 42 플러스 42 해주니까 28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어요. 100원. 이건 224원. 그 다음에 이거는 12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당 공원이익을 우리가 구해주는 건데, 그럼 제품 한 단위 생산할 때 노동시간 몇 시간이 발생하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노동시간이 몇 시간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안 주어졌지만,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생산량 판매량이 지금 일정하는데 지금 250단위고 직접 노무 시간 500시간이니까 500시간을 25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우리가 뭐예요? 노동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A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임률이 직접 노무시간당 임률이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35원으로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직접 노무원가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70원이니까 70원 나누기 35원으로 해주면 결국은 A에서는 2시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원이 되는 거죠. 직접 노무시간당 공원이익으로 보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B 해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98원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98원 나누기 35원 하게 되면, 자, B 같은 경우는 한 단위 생산했을 때 노동시간이 몇 시간 발생하냐면 2.8시간이다 한 겁니다. 그러면 224원을 나누기 2.8로 하게 되면 80원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42원인데 35원, 그러면 단위당 노동시간은 42 나누기 35 해주니까 1.2시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20 나누기 1점이니까 1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발생하는 노동시간, 그쵸? 여기서는 이제 A 같은 경우 이것도 표시를 해요. 2시간, 요거는 2.8시간, B는 C는 1.2시간 해서 이제 단위당 우리가 노동시간을 구해가지고 노동시간당 공원이익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재학전에 따른 의사결정을 물어보게 되면 순서가 가지고 있는 1800 노동시간 가지고 각 수요량에 맞춰서 제작하는 순서가 얘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순위가 되고, 얘가 3순위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표시를 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예, 요게 이제 기본이고, 이제 요게 기초에서 이제 각 물음에 우리가 이제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본부장은 성과평가를 감안해서 내년도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으로 설정하고자 하고, 부품사업부 연간 총 직접 노무시간을 20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예? 여기서 이제 200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시간이 저 51,888시간으로 설정할 때, 예, 충분한 노동시간이 있다는 걸 좀 이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아 놓은 거고, 매출 배합 비율은 예, 기본 자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계산하시오. 현금으로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을 계산하시오. 두 번째는 세후 목표 영업이익을 51,888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부의 매출액을 구하시오.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금액 구하라 그러면 뭐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가지고, 이거 일정 매출 배합을 가정하니까, 예,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각 부품별 공원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자, 요거는 25%가 되는 거고, 그렇죠? 공원이익을 판매가격으로 나눠주면 돼요. B 같은 경우에는 28%가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30%가 되는 겁니다. 각 제품별 공원이익이고, 요게 이제 일정한 매출액 비율,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구할 때는 매출액 금액 비율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중평균 공원이익을 구할 때는 수량 비율 가지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금액 비율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수량 비율도 다 주어져 있어요. 수량 비율이 아닌 금액 비율이니까 10만원, 20만원, 20만원이니까 1대 2대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은 0.25, 1대 2대 2니까 곱하기 0.2 플러스 0.28 곱하기 이건 0.4 플러스 0.3 곱하기 0.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0.25 곱하기 0.2, 그 다음에 0.28 곱하기 0.4, 그 다음에 0.3 곱하기 0.4, 0.28이가 되는 거야. 자, 식을 세우면 돼요. 자, 1번은 현금으로 분기점 계산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금으로 분기점이 이게 현금 기준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리하게 차이 나는 거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건 감가상각비만큼만 차이가 난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식을 세울 때, 자,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0.282에다가 현금으로 분기점에 해당되는 매출액 S,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지수 S를 놓고 마이너스, 이게 지금 현금 기준이거든요. 자, 고정비를 빼주는데 감가상각비는 빼주면 안 되는 거죠. 걔는 현금 기준 비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84,600원에서 감가상각비 제외한 28,200, 제외한 금액은 얼마? 56,400원을 빼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아직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 효과 고려한다라고 하면, 자, 일단 지금 요 매출액 수준에서의 발생 기준상의 영업이익에다가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는 건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거니까 0.282 S 마이너스 요 발생 기준상의 지금 S, 그렇죠? 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금흐름 분기점 수준에서 매출액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비는 84,600원. 요거는 이제 발생 기준 손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금흐름 분기점 매출액 수준에서의 발생 기준 손익에다가 법인세를 계산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금흐름 분기점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법인세 금액 갖고 환급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가 나면 추가로 법인세를 낸다는 건데, 감가상각비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요? 오히려 법인세 유출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거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 되는 0이 되는 S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전개하면 17만 5천 원이 나오게 될 거예요. 1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2번은 이제 발생 기준상에 세후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액을 구하라. 똑같이 식을 세우면 돼요. 네. 지금 제가 가중평균 공원이익률 구하는 공원이익률 계산해서 이제 이 식을 세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원이익률 계산해서 식 세우면 바로 매출액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282 곱하기 S 마이너스 86,400원 해서 세후 영업이익을 세전 영업이익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51888 이건 세후고 세전으로 바꾸면 1 마이너스 0.2 하면 세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를 계산하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53만 원이 나와요. 53만 원.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얼마가 증가해야 되냐? 그 전에는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죠. 얼마? 50만 원. 자, 따라서 우리가 증가시켜야 될 매출액은 53만 원에서 50만 원 차감한 얼마가 된다? 3만 원이 증가시켜야 되는 매출액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 제품 CBP 분석에 대한 내용을 1번으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 물음 2번은 이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뭐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4번 공식, 5번 공식 이렇게 그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CBP 분석 관련해서는. 자, 물음 2번은 안전한 계율 영업 레버리지도 안전한 계율 DOL 그 다음에 10% 증가 시에 이 영업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예상되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래요. 세후 영업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놓고 얘는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놓고 감가상각비만 조정해주면 돼요. 자, 그럼 안전한 계율은 지금 매출액 수준 50만원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50만원 가중평균 공원이익률은 0.282 이게 공원이익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은 50만원 곱하기 0.282에 마이너스 86,400원 고정비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0만원 매출액 수준에서의 안전한 계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되냐면 50만원 곱하기 0.282 마이너스 86,400 나누기 50만원 이게 되면 이게 86,400원이 아니라 4,600원 고정비가 0.4가 나오게 된다. 답니다. 그럼 DOL은 안전한 계율의 역수가 되는 거죠. 1 나누기 0.4 이건 2.5가 되는 거야.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요거 구하기 전에 그러면 세후 발생 기준상의 영업이익 증가분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자, 그럼 얼마가 증가하냐? 지금 50만원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50만원 곱하기 0.282 마이너스 84,600이니까 50만원 수준에서 영업이익은 56,400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 증가하게 되면 1 플러스
매출액 증가에 따른 증가율이 10%인데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율은 돌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2.5니까 매출액 10% 증가하게 되면 지금 요 수준에서 영업 레버리지에서는 영업이익 증가폭은 25%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56,400원 곱하기 1.25 하게 되면 77,500원이 되는 거야. 이거는 세전이 되는 거고, 이건 세전이고, 세후 영업이익은 77,500원에서 법인세 우려하면 되는 거죠. 1-0.2 하니까 56,400원만큼, 그렇죠? 56,400원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해요. 근데 세후 현금으로 증가분은 여기다 누구 더해주면 된다? 결국 차이 나는 건 감가상각비거든요. 감가상각비는 지금 우리가 발생기준 계산 시에는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지만 현금으로는 계산 시, 현금기준 손익계산 시에는 감가상각비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8,200원이 되는 거니까 56,400원에 28,200 더해주니까 얼마? 84,600원이 된다. 당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물음 3번 세후 영업현금으로 증가분은 결국 세후 영업이익 증가분에다가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 지금 요 과정에서는 감가상각비만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의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요 감가상각비만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야.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손익이 다 똑같이 이제 인식을 하지만 감가상각비만 발생기준에서는 손익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보지만 현금기준에서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가산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주식회사 세무의 부품사업부는 예산 편성 직후에 그동안 거래가 없던 국세로부터 A의 성능이 개선된 되어 있어요. 부품들을 단위당 800원에 구매하게 되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특별주문 수락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락할 경우에는 특별주문 수락에 따른 공원이익,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특별주문에 해당되는 부품 D의 공원이익을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특별주문 가격은 800원이 되는 거고, 자, 부품 D는 지금 여기 부품 D는 누구하고 이제 A의 성능이 개선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부품 D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는 450원이며 단위당 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그렇죠? 상기 주문을 수락할 경우 부품 사업부의 세후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일단은 부품 D에 따른 변동비를 우리가 계산해야 돼요. 자,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냐면 45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시간은 2시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시간인데 임률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부품 특별주문을 수락한 경우 동일하고, 요거는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이고, 노무시간 2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률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으면 똑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5원 곱하기 2시간. 변동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제조간접비도 지금 임률 35원이고 지금 노무시간에 비례하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35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됐죠? 예, A 보게 되면 35원 임률에 이것도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능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만 이제 이렇게 증가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예. 자,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40이 되고 450이니까 부품 D는 변동비가 590원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주문 부품 D에 따른 공원이익은 얼마? 210원. 자, 그럼 특별주문 수락한다고 가정하면 수락 시 특별주문에 따른 공원이익 증가분. 자, 그러면 특별주문 지금 수량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수량이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특별주문 수락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무시간 500시간과 그 다음에 B 생산에 투입되는 70시간, 그러니까 노무시간을 570시간을 이 노무시간을 각각 A와 B 생산에 투입된 노무시간을 이거를 절감을 해서 이걸 D에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70시간을 절감했는데 D는 한 달에 생산할 때 몇 시간? 2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특별주문 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285단위가 바로 D의 특별주문 수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직접적으로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285단위 곱하기 210원만큼이 특별주문 수량에 따른 공원익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 59,85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 있죠. 기회비용은 지금 A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B에서 500시간, 70시간 감소하는데 500시간 감소에 따른 시간당 공원익 감소분. 아까 미리 우리가 기본 자료로 써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 A가 얼마였냐면 50원이었고, 그 다음에 B죠. 그 다음에 B는 70시간인데 이 시간당 공원익이 얼마였냐면 아까 80이었어요. 50, 80, 100이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500 곱하기 50 n 플러스 70 곱하기 80 n 플러스 말하면 이게 36,600원이 기회비용이 되면 이게 세전 영업이익의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특별주문 수량에 따라. 그럼 59850 마이너스 36,600이니까 29,250원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주문에 따라 의사결정 보면 법인세가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통 세전 영업이익 증가분. 왜냐면 법인세 주어져 봤자 법인세가 뭐 100%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뭐야. 법인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플러스가 나온 대신 그 플러스 금액이 줄지만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세에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즉 29,250 해서 보통 우리가 교재상에서는 세전 영업이익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도 충분한데 여기서는 그냥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 또는 증가 감소하는지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세전 영업이익은 29,250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후니까 1-0.2. 그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물어본 물음이 세후 영업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29,250이 아니라 여기다 법인세 비용 차감한 23,400원이 세후 영업이익의 증가분이다. 특별주문 수량에 따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련원가 의사결정에서는 어차피 증분이익상에서 법인세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 뭐 수락이 거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법인세를 언급하지 않는 게 보통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인데 뭐 문제에서는 뭐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29,250원이 아닌 법인세 고려해서 우리가 세후 영업이익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최소 대체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해봤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근데 조금 문제를 꼬기 위해서 이거 우리 회계사 출제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부품 B와 유사한 부품 H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B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유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뭐만 달라지냐? 지금 보니까 단위당 직접재료원가가 20원이 추가로 발생한대요. 아까 우리가 기본 자료 계산할 때 B의 직접재료비가 얼마였냐면 B 같은 경우에 360원이었나? 아니다. B가 38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380원에 대신 이제 H는 얼마가 더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20원? H 직접 재료원가 20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H의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400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B하고 동일할 거잖아요. 자, 그럼 B에서의 직접 노후비는 98원이고 변동제조간접비 98원. 단위당 변동원가 발생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요거 수락하게 되면 이제 기회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 사업부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성사업부의 제한을 수락하기 위한 단위당 최소 대체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0단위 B하고 유사한 부품 H인데 50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하냐면 아까 B가 단위당 2.8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 곱하기 2.8시간이니까 140시간이 필요한 거죠.
140시간.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4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포기해야 되냐? B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포기 순위를 봤을 때 C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B고 A가 제일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H 생산을 위해서 지금 140시간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의 포기냐면 A 생산 포기분이 되는 거예요. A 생산에서의 노동시간 포기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노동시간당 공원이익은 얼마였냐면 아까 180, 50이었죠. 50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한 단위당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니까 대체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대체 수량은 몇 단위? 50단위. 자, 이렇게 해서 대체 가격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736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기회비용이 있는 거. 뭐 최소 대체 가격 구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소 특별 주문 가격 구할 때도 그렇고 최소 대체 가격 구할 때도 그렇고 항상 단위당 변동비, 단위당 지출 가능 원가인 변동비에다가 우리가 단위당 기회비용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5번은 생산 방식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습 효과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위당 생산하는 걸 우리가 묶음 생산 방식으로 우리가 변동을 하게 되는 거고 한 묶음당 묶음의 크기는 125단위로 하겠다. 그럼 500단위 생산할 때 변동 제조 원가는 얼마가 발생하냐 하는 거야. 그럼 한 묶음당 125단위. 500단위 생산해야 되니까 두 묶음 그러면 250단위. 또 여기 네 묶음 500단위. 그래서 누적 생산량 묶음 수가 네 묶음이 돼야지만 500단위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자, 한 묶음 생산할 때 몇 시간이 발생하냐면 150시간이 발생해요. 예. 그리고 평균 시간이 150시간, 총 생산 시간도 150시간. 한 묶음은 뭐 평균과 총이 똑같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평균 시간이 이제 일정한 학습률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학습률은 80%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0 곱하기 0.8 곱하기 0.8 하게 되면 96시간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네 묶음 생산할 때 즉 묶음으로는 네 묶음 생산량은 500단위 생산할 때 자, 총 몇 시간이 발생하냐면 노동시간이 96시간 곱하기 4니까 384시간이 발생한다. 자, 그럼 500단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원가의 총계를 구해보면 자, 직접 재료비. 자, 직접 재료비는 지금 단위당 196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196원 곱하기 500단위. 그 다음에 직접 노비는 500단위 생산할 때 임률은 지금 35원인데 노동시간은 384시간. 변동제조간접비 동일해요. 예. 직접 노비 임률하고 변동제조간접비 배분율이 동일합니다. 35 곱하기 384시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196 곱하기 500 플러스 98,000원. 35 곱하기 384원. 13,440원. 얘도 13,44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제조 원가가 하면 이게 124,880원이 되는 거고 그럼 단위당 원가는 124,880에 이게 500단위니까 500단위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 원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나누기 500 하게 되면 249.76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물어보는 게 지금 부품사업부가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결정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C를 공급받는 경우에 지금 공급업자로부터 단위당 380원의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입하면 이건 내가 자가 제조했을 경우고 외부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게 얼마가 되냐면 38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근데 자가 제조해서 내가 부품 사업부로부터 구입할 때는 지금 얘가 249.76원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는데 여기 있네요. 변동제조원가에 120원의 이익을 가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 가격인데 이 대체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 거냐면 원가 가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원가의 이익 가산한 방식. 그래서 대체 가격이 249.76에다가 지금 120원을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 내의 사업부로부터
수요사업부가 대체받을 경우에는 얼마의 금액으로 249.76 플러스 120 단위당 369.76으로 구입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대체받지 않고 외부 구입한다는 게 이게 결국은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얼마에 구입한다는 거야? 380. 그러니까 뭐가 유리한 거예요? 예, 대체가 유리한 거예요. 즉 자가제조가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이 자가제조가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 구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외부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이익이 얼마 또는 증가 감소하는가. 그러니까 외부 구입을 하게 되면 이익이 감소가 돼요. 얼마만큼? 단위당 요 둘의 차이만 금액만큼. 369.76에 이제 내가 대체받는 거를 이걸 380원 주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한 단위당 380원에서 369.76 차이만큼 감소가 되는 거고, 수량이 몇 개가 되는 거냐면 500단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외부 구입 시에 이 금액만큼이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500 하게 되면 380 마이너스 369.76 곱하기 500 하게 되면 얼마만큼? 5,120원만큼 이익이 감소가 된다. 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뭐 좀 까다롭겠는데 이거 누가 풀겠어요? 근데 이거까지 푼 사람은 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물론 그거 다 푼 사람 없었어요. 이 문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문제 60%만 맞히면 합격권이 드는 거예요. 원가관리 같은 경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60% 맞춰야지만 합격권이 드는 건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올해는 재무회계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원가의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0%가 올해는 5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우리가 감안해 보면 45%.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 원가 문제에 한 45%만 넘으면, 45% 넘고, 물론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40% 넘으면 일단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해요. 50% 넘으면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반만 맞추면, 원가 반만 맞추면 회계학 1부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회계학 2부가 또 복병이 있죠. 더 큰 복병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회계학 1, 2부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회계학 1, 2부에서 꽈락만 면하면 기대해 볼 만하고 50점 넘으면 뭐 합격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말고, 이미 이제 우리가 본 거니까 메모론가 된 거예요. 우리 의사결정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항상 뭐 또 노력하면 언젠간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여러분들 다 올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이제 마음 쓰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근데 처음에는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절망감이 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처라는 게 뭐 마음의 상처든 또는 뭐 이제 이런 신체적인 상처든 다 아물기 마련이잖아요. 멘탈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아무는 속도가 빠를 건데, 처음에 지금 절망감하고 지금은 담담할 거예요.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을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이라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